강원도 평창의 작은 시골 마을.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한 유미는 친정이 아닌 시댁에서 사도조리를 하게 되었다. 출산한 지 겨우 3주, 아직 몸도 마음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남편 석진은 서울 본사로 복귀하느라 평일엔 집에 없었고 의지할 사람은 시어머니 나경뿐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경은 유미가 출산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다. 그것도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고등학교 동창들과 계획된 4박 5일짜리 패키지였다. 유미는 당황했다. 말릴 수도 없었다. 나경은 단호했다. 예전에 예약해둔 일정이라며 이제 와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아깝다는 이유였다. 유미가 제가 아직 몸조리도 다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려는 찰나 석진이 가볍게 말을 덧붙였다.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재훈 씨, 시아버지.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 후 줄곧 집에서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드물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유미와는 최소한의 인사 정도만 나누었을 뿐 따뜻한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런 분이 산후조리를 도와준다고? 유미는 믿기지 않았다. 나경이 떠나는 날 아침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석진은 일찍 출근했고 아이는 밤새 울다 겨우 잠들었다. 집안에는 유미와 신생아 그리고 시아버지 단둘뿐이었다. 불안하고 낯선 조합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날 점심쯤 시아버지는 조용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했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말없이 유미를 부르더니 따뜻한 죽을 꺼내놓았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정갈했고 옆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이 놓여 있었다. 유미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유미는 조금씩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게 됐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신생아 옷과 기저귀를 세탁해 널어두는 손길이 있었다. 유미가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가 울면 조용히 달래주는 소리도 들려왔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그러나 꼼꼼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며칠 후 이웃의 박 여사가 슬쩍 말하길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자상한 시아버지 드물다며 부러워했다고 했다. 유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조심스럽던 사이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유미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들려야 할 부엌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시아버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돌아다녔고 뒷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낮았다. 나경이가 맡긴 금고가 없어졌어. 그 중요한 걸 내가 분명히 저기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유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금고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금과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고 출국 전 유미에게 절대 손대지 말고 시아버지께 맡겨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당황한 유미는 안으로 들어와 금고가 있던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자물쇠는 멀쩡했지만 안은 텅 비어있었다. 훔쳐간 흔적도 침입 흔적도 없었다. 그러다 문득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제 오후 도현이라는 친척이 집에 들른 일이 있었다. 그는 나경의 조카로 지방에서 올라와 근처에 일이 있다고 들렀다. 형식적으로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간다며 방에 들렀고 유미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느라 깊이 신경 쓰지 못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유미는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어제 도현이 왔을 때 혹시 어딜 갔는지 아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위층에서 향을 피우고 갔다더라. 신경 안 썼지. 그 말을 들은 유미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석진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도현이가 그럴 리 없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다. 그날 저녁 석진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짧게 난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다. 반응은 너무 빠르고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이후 점점 말을 잃었다. 매일 집안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식탁 밑까지 살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유미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을 깨워 물었다. 예전에 설치한 CCTV 아직도 작동해요? 석진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둘은 CCTV 저장 화면을 확인했고 거기엔 도연이 혼자 위층에 올라갔다가 몰래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경의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림 뒤에서 열쇠를 꺼내는 장면, 금고를 열어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고 떠나는 장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유미의 가슴속에 차오르던 감정이 폭발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허탈함. 도연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범인이었다. 석진은 입을 꼭 다물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미는 결심했다. 내일 도연의 집으로 직접 찾아갈 것이다. 회유도 협박도 아닌 증거를 들이밀고 선택권을 주는 것. 되돌릴 수 있을 때 스스로 바로잡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가족의 이름을 지켜내는 방법이라 믿었다. 이것은 단순한 금고 분실 사건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신뢰와 책임, 과거의 거리감과 현재의 연결이 교차하는 시작점이었다. 유미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그녀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이후 유미는 더 이상 예전의 유미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석진과 함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도현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유미는 미리 작성한 문서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명확한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다. 도연이 금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이었다. 그 문서 아래에는 짧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24시간 안에 돌려놓지 않으면 영상은 경찰서로 보내집니다. 도연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외근 중이라며 밤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유미는 문서와 사진을 봉투에 넣어 우편함 틈으로 조용히 밀어넣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선택은 도연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유미는 되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석진도 조용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다. 유미는 아이를 안고 있던 중이었고 석진이 먼저 현관문을 열었다. 도현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빨간색 금고가 들려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열지는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정말 죄송해요.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고를 받아들었다. 유미는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금고를 그대로 시어머니 방 서랍에 넣었다. 열어보지 않았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었다. 정오가 지나고 제주도에서 나경이 돌아왔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유미를 불렀다. 우리 유미 고생 안 했지? 아버지 잘 챙겨주셨지? 유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10분도 가지 않았다. 나경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작스러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금고 어디 갔어?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왜 없어? 유미는 차분하게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마주했다. 그리고 조용히 금고를 꺼내어 손에 쥐어주었다. 열어보세요. 그대로예요. 나경은 금고를 열고 안에 금목걸이와 예금 통장, 땅 문서를 하나하나 꺼내어 확인했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입을 따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유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설명했다. 도연이 방문했던 날 CCTV 영상, 밤늦게 돌아온 모습까지, 시아버지가 얼마나 자책했는지도 덧붙였다. 나경은 금고를 품에 안고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유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미안했어. 내가 널 혼자 두고 여행 간 게. 유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어머니께 감사해요. 덕분에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나경은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제 집 문서를 정리하려고 해. 원래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어. 유미, 석진, 이 집은 너희 둘의 이름으로 돌릴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유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경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이번에 봤어. 유미는 책임감 있고 냉정하게 판단할 줄도 알고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앞으로 이 집은 네가 이끌어가야 해. 그 순간 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댁에 와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동안의 모든 조심스러움과 긴장이 스르르 풀어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석진은 유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널 인정했어.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은 너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 유미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밤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거센 바람 소리에 집안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날 뜻밖의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다. 모든 것이 또다시 흔들릴 예감이 들었다. 유미는 가슴 깊숙이 느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금고 사건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일이 될 것임을. 그날 새벽 벨소리에 잠에서 깬 가족들은 마치 무언가 예고되지 않은 일이 시작되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유미는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고 석진은 문을 열기 위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젖은 외투를 걸치고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집안으로 향했고 김재훈 씨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 김재훈 씨, 아직도 이렇게 태평하게 살고 계시나요? 정적이 흘렀다. 김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자의 이름은 정미숙이었다. 20년 전 김재훈 씨가 젊은 시절 만났던 여자.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키웠다고 했다. 그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정미숙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다. 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다. 오늘은 내 아이를 위해 왔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그녀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고 거기엔 김재훈 씨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유미는 충격에 말을 잃었고 나경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았다. 석진은 손을 꽉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김재훈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정미숙 씨를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잊은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무거웠다. 나경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고 유미는 아기를 꼭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미숙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 진실만은 외면하지 마세요. 다음 날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충격을 받아들였다. 석진은 한동안 말을 아꼈고 나경은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유미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자꾸만 정미숙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다 문득 어젯밤 정미숙이 남기고 간 편지 봉투가 생각났다. 편지 안에는 그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현재 지내고 있는 시설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유미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읽었다. 진호. 며칠 후 점심 무렵 현관 앞에 낯선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다. 그의 뒤에는 정미숙이 조용히 서 있었다. 김재훈 씨가 문을 열자 그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진호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를 뵙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나경은 고개를 숙였고 석진은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미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한쪽으로 비켰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진호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준비된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장애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김재훈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나경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갔지만 편지를 한 장 남겼다. 그 편지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제게 가족이 있었다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훈 씨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정미숙 그리고 갓난아이였던 진호가 찍힌 사진. 그는 조용히 그 사진을 꺼내어 품에 안았다.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유미는 진호가 편지에 언급했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지훈. 진호와 함께 자랐던 이복 동생. 정미숙은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지훈은 현재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경기도 수원의 한 보호시설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은 못하지만 다른 감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혹시 그 아이에게도 손 내밀어 줄 수 있다면 저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김재훈 씨는 유미와 석진을 불러 앉혔다. 나 혼자 다 감당할 순 없을 거다. 그렇지만 지훈이란 아이 내가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것 같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다. 며칠 뒤 김재훈 씨는 오래된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을 넣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진호가 말했던 보호시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발달장애 아동 전용 그룹홈이었다. 그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무작정 찾아가서 지훈이라는 아이를 직접 보고 싶었다. 누구의 소개도 없이 어떤 준비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싶었다. 시설에 도착한 그는 담당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 처음엔 경계하던 직원도 사진과 진호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지훈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표정이나 행동으로 감정은 표현해요.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잠시 후 작은 방에서 한 아이가 나왔다. 11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순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해 보였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김재훈 씨를 빤히 바라보더니 가방 속 사진을 보자마자 작게 웃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가리킨 뒤 김재훈 씨를 가리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김재훈 씨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시설에 며칠 머물기로 했다. 지훈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에 민감한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아침마다 식사를 함께하고 오후엔 퍼즐을 맞추거나 간단한 낱말 카드를 함께 넘겼다. 지훈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충분히 감정을 전했다. 김재훈 씨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아이의 반응에 익숙해졌다. 매일 밤 그는 직원들에게 아이의 상태와 필요한 교육 자료들을 묻고 적어두었다. 그 주 주말 그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미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지훈이 우리 집에 데려가도 될 것 같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나머지 인생은 이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 유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대답했다. 알겠어요. 준비해둘게요. 이틀 뒤 석진은 차를 몰고 수원으로 향했다. 김재훈 씨와 지호는 작은 가방 하나와 함께 차에 탔다. 지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미는 따로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했다. 지훈을 위해 작은 책상과 이름표가 붙은 서랍장을 두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이불도 마련해 두었다. 첫날 밤 지훈은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재훈 씨는 아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앨범을 넘겼다. 가족 사진, 젊은 시절 나경의 사진, 석진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사진들. 지훈은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나경은 아이 방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여기가 네 방이야.
다음 날 김재훈 씨는 동네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유미는 아이의 학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나갔다. 석진은 시청에 들러 임시 보호자 등록과 향후 후견인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김재훈 씨 혼자 짊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 보건소 검사 결과가 나왔다. 지호는 발달장애 2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신체는 건강했고 간단한 일상훈련과 반복학습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었다. 담당 의사는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안정과 꾸준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김재훈 씨는 가족을 모아 이야기했다. 내가 지훈이를 정식으로 후견 신청하고 싶다. 법적으로도 가족으로도. 나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지훈이의 방에서 아이가 정리해놓은 장난감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석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다. 응원할게요. 이번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며칠 후 진호에게 편지를 썼다. 지훈이 잘 적응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몇 장의 사진도 함께 넣었다. 지훈이 첫 글자를 쓰는 모습, 유미와 함께 밥을 먹는 사진, 나경과 함께 간단한 숫자 카드를 맞추는 장면까지. 그로부터 3일 후 진호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동생이 웃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긴 어렵지만 지훈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조만간 시간을 내서 꼭 동생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유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집은 새로운 가족을 품고 있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고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 집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김재훈 씨는 오래된 배낭 하나를 챙겼다. 안에는 여벌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젊은 시절 정미숙과 진호와 함께 찍은 희미한 흑백 사진이었다. 수원의 보호시설 주소는 진호가 편지에 남긴 것과 같았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는 말없이 버스를 타고 떠났다. 유미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김재훈 씨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지훈이를 만났어. 말은 못하지만 눈빛이 맑아. 진호랑 정말 닮았어. 내가 사진을 보여줬더니 웃더라.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는 보호시설에서 며칠 더 머무르기로 했다고 했다. 지훈의 하루 일과를 함께 지켜보며 아이가 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 후 김재훈 씨는 지훈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유미와 석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인사 후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말은 없었지만 눈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다녔다. 나경은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부엌에서 조용히 지훈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듯했다. 지훈은 말이 없었지만 행동은 섬세했다. 작은 방 한 칸을 주었더니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조용히 정리했다. 유미가 아기의 옷을 개고 있으면 옆에서 함께 손을 움직였다. 무엇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 번 익힌 동작은 금세 따라했다. 김재훈 씨는 하루 종일 지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함께 글자를 써보고 색종이를 접어보고 쉬는 시간엔 조용히 음악을 틀어 함께 들었다. 며칠 후 김재훈 씨는 가족들을 불러 앉혔다. 지훈이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했고 일정한 루틴만 잡히면 혼자서도 생활 가능하대. 내가 지훈의 법적 후견인이 되고 싶어. 남은 인생 이 아이에게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경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진호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재훈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이미 나를 용서했지만 아직 아버지라 부를 준비는 안 됐다고 했어. 그럴 자격도 없고 억지로 듣고 싶지도 않아. 다만 지훈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석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미도 고개를 숙였다. 유미는 며칠 전 지훈이 쓴 낙서를 떠올렸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글씨였지만 엄마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던 듯했다. 그것은 유미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의 엄마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유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지훈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A부터 E까지. 지훈은 놀랍게도 빠르게 따라왔다. 그리고 E까지 가르쳤을 때 지훈은 조용히 유미를 가리키고 아기를 가리켰다. 유미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웃었다. 며칠이 흐르고 지훈은 점점 집에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김재훈 씨와 함께 신문을 펼쳐보고 점심엔 유미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나경은 어느새 지훈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고 간식으로는 직접 만든 수제 과자를 건넸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엔 애정이 담겼다.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지훈을 가족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나경은 조용히 유미에게 말을 건넸다. 지훈이 앞으로도 여기에 있게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제대로 입양 수속을 밟는 게 맞지 않겠니? 유미는 놀랍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석진도 동의했다. 김재훈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고맙겠어. 유미는 웃었다. 이제 이 가족은 다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김재훈 씨는 진호에게 편지를 썼다. 진호의 근황, 가족의 분위기 모두 담은 글이었다. 편지에 사진도 동봉했다. 지훈이 유미와 글자를 쓰는 모습, 아기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김재훈 씨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몇 날 며칠을 기다린 끝에 진호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지훈이가 편안하다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며칠 휴가를 내서 동생을 보러 가겠습니다. 아버지로 부르진 않겠지만 그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편지를 읽은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소리내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지금 이 집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오해와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갈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지훈은 어느새 식탁에서 스스로 밥을 퍼먹고 있었다. 김재훈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은 괜찮아. 입양 절차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은 서류를 하나하나 모아야 했다. 김재훈 씨의 후견인 신청뿐 아니라 유미와 석진 부부의 동의서, 지훈의 진단서, 시설의 보호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필요했다. 행정 절차는 복잡했고 시청과 복지센터를 오가며 하루에도 몇 번씩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 담당 공무원은 몇 번이고 되묻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왜 지금 입양을 하시려는 거죠? 혈연 관계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김재훈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늦었지만 제 아이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유미는 뒤에서 입을 다물고 서 있었고 석진은 필요한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다. 짐에서는 지훈이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기상 후 글씨 연습, 점심 전 정리정돈, 오후에는 유미와 함께 단어놀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반응과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나경은 어느 날 석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입양이 확정되면 엄마가 지훈이 이름을 바꿔줄까 해. 우리 성으로, 제대로 된 가족으로. 석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지훈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유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지훈에게 썼다. 우리랑 함께 이름 바꾸고 가족이 되는 거 어때?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알파벳으로 예라고 썼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지훈은 이제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식 등재되었다. 그날 저녁 나경은 작은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 모두를 불렀다. 오늘부터 지훈이는 우리 가족이야. 명절에도 함께하고 생일도 같이 챙기자. 지훈은 유미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엔 묘한 안정감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유미에게 조용히 메모를 건넸다. 엄마, 고마워요. 유미는 눈물을 삼키며 그 메모를 가슴에 품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진심이 전해지는 관계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서류나 문장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 후 유미는 작게 운영하던 아기용품 온라인 가게를 다시 열었다. 지훈의 입양으로 인해 늘어난 지출과 법적 비용은 꽤 컸지만 모두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석진은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김재훈 씨는 자서전을 쓰듯 지훈과의 일상을 기록해 나갔다. 내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라는 제목의 노트에는 날마다 한 줄씩 적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나경의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김태진, 김재훈 씨의 형이었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다. 전화는 짧았다. 김태진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며칠 내로 유언장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나경은 가족들을 모아 조용히 이야기를 전했다.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분 명의로 되어 있던 땅 관련된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 옛날에 재훈 씨가 보증을 섰던 건 아시지?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땅이야.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석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집이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형제간의 신뢰로 이름을 빌려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형님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거고 우리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 유미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시 한번 가족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석진은 은행과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김재훈 씨는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퇴직금 내역을 정리했고 나경은 결혼 전부터 모아온 금단지를 꺼냈다. 유미는 가게에 있는 모든 재고를 온라인에 등록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지훈은 변함없이 조용히 글자를 따라 쓰고 유미의 옆에 앉아 손거니를 개어 도왔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위기는 금고 도난이나 과거의 그림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 집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고 그것은 곧 가족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10일 후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연체된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통보되었고 기한은 정확히 한 달, 30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강제 집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유미는 메모장을 꺼내 지훈에게 날짜를 가르쳤다. 우리가 이 집을 지키려면 여기까지가 시간이야. 지훈은 조용히 숫자 30을 쓰고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날 밤 김재훈 씨는 다시 한번 가족들을 모았다. 이 집을 이룰 수는 없어. 잘못된 선택의 대가라면 내가 지겠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고 그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눈빛은 하나였다. 책임과 연대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말없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고요한 밤 유미는 조용히 지훈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깊고 단단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새로운 가족의 뿌리였다. 30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다. 유미는 매일 새벽부터 온라인 주문을 정리하고 낮에는 택배를 싸며 밤에는 지훈의 글자 연습을 도왔다. 석진은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오지 않고 배달 일을 다녀왔다. 나경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남은 금목걸이와 옛날 반지를 다시 꺼냈고 김재훈 씨는 지훈을 데리고 시청, 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을 찾아다니며 지원책을 물색했다. 지훈은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성실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말은 없었지만 매일 한 글자씩 노트에 써내려가는 단어들이 그의 의지를 대신했다. 남은 열흘, 가족 모두는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쉬자고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김재훈 씨는 식탁에서 하루 일정을 나누었고 유미는 지훈의 학습 진도를 점검했다.
그날 들어온 수익을 기록하는 종이는 점점 채워졌고 그 속엔 온 가족의 땀과 시간이 녹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석진의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진호였다. 석진은 조용히 통화를 받았고 잠시 후 거실로 나와 모두에게 말했다. 진호가 어머니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았대. 금액이 꽤 크고 자기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서 우리에게 빌려주고 싶다고 했어. 나경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었다. 그 돈은 진호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야. 우리가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석진은 조용히 덧붙였다. 진호가 그랬어. 이건 주는 게 아니라 지훈이라는 동생을 통해 받은 가족에 대한 감사이자 응답이라고.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직접 집을 찾아왔다. 소박한 복장을 한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와 말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빚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집이 계속 지훈이의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잖아요. 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김재훈 씨는 손을 덜덜 털며 고개를 숙였다. 유미는 그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오후 석진과 김재훈 씨는 남은 금액을 더해 은행으로 향했다. 서류와 잔금을 모두 준비해 한 푼도 남김없이 정산했다. 창구 직원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짧은 확인 절차 후 압류 예정 통보는 철회되었다. 3일 뒤 마을 게시판에서 강제 집행 예정 문서가 철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깊은 안도와 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나경은 그날 저녁 작은 잔치를 열었다. 떡국과 나물,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웃들도 초대되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었다. 누구도 지훈을 낯설게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가 식탁 끝에서 조용히 소절을 놓는 모습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유미는 지훈의 노트를 정리하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집 내가 지켰어요? 그 문장은 틀린 철자도 있었고 어색한 표현도 있었지만 유미는 그걸 보고 울었다. 아기가 잠든 뒤 김재훈 씨와 함께 마루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김재훈 씨는 한참을 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킨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아이가 지킨 거였네. 며칠 뒤 유미는 가족 사진을 새로 찍기로 제안했다. 이번엔 지훈도 정식 가족으로 함께 서기로 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지훈도 촬영날이 다가오자 자신의 옷을 고르고 머리를 손질했다. 사진관에 도착해 유미, 석진, 아기, 김재훈 씨, 나경, 그리고 지훈까지 6명이 나란히 섰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이 사진 한 장에는 혈연보다 강한 유대가 담겨 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 진호에게 사진 한 장이 전달되었다. 그가 보낸 답장은 짧았다. 이 사진 제 방에 걸어둘게요. 가끔 힘들 때 보면서 나도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할게요. 유미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김재훈 씨에게 읽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젖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보여주었다.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고 감정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졌다. 매일 밤 유미는 지훈의 숙제를 도와주며 조용히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함께 사는 것일까? 같은 피를 나는 것일까? 아니었다.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고 함께 살아남는 것이 가족이었다. 이제 이 집은 그저 벽과 지붕으로 구성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실패한 선택을 회복의 기회로 바꾼 장소였고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이어준 무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지훈이었다.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품은 아이.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아이였다. 지훈이 가족으로 등록된 지 몇 달이 흘렀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집안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미는 지훈에 위해 알파벳 학습지와 낱말 카드들을 새로 구입했고 나경은 김장을 앞두고 지훈에게 배추 씻는 법을 알려주었다. 김재훈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지훈에게 기사 제목을 함께 따라 읽게 했다.
석진은 지훈을 데리고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간단한 동화책을 빌려왔다. 지훈은 그 모든 것에 천천히 익숙해져 갔다. 처음엔 손끝으로 따라 쓰던 글씨가 이제는 노트 한 페이지를 채우게 되었고 표정도 훨씬 다양해졌다. 어떤 날은 유미가 말도 없이 건넨 빵 조각을 손으로 2번 두드려 고마움을 표현했고, 어떤 날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조용히 장난감을 들고 와서 건네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지훈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재훈 씨는 지훈을 데리고 구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후견인이 아니라 평생 교육 지원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학습 의지가 강하네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 계획까지 세우셨다니 인상 깊습니다. 김재훈 씨는 짧게 대답했다. 이 아이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하니까요. 같은 날 저녁 유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지훈이 입양되기 전 처음으로 써내려간 몇 자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도 여기 살아도 돼요? 라고 적혀 있었다. 유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짚으며 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지훈은 작은 칠판에 단어 연습을 하며 집중하고 있었다. 유미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함께 글자를 적었다. 이번엔 지훈이 먼저 적었다. 여기가 집이에요. 며칠 후 진호가 다시 방문했다.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지훈을 보자 웃으며 손을 들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진호를 껴안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형제 사이의 감정은 선명했다. 진호는 작은 가방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은 노트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네가 읽을 수 있게 되면 함께 읽자고 적은 거야. 우리가 함께 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 쓸 이야기. 그날 밤 식탁에는 6명이 둘러앉았다. 김재훈 씨, 나경, 유미, 석진, 아기, 그리고 지훈. 모두가 다른 시간과 상처를 지냈지만 그 상처가 연결되어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식탁만큼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지훈은 이제 스스로 밥을 퍼담고 조용히 감사 인사를 글씨로 남긴다. 나경은 더 이상 지훈에게 얘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 손주라고 부른다. 김재훈 씨는 매일 밤 손에 펜을 쥐고 노트에 하루를 기록한다. 그가 쓰는 문장들은 짧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놓쳐왔던 삶에 대한 후회와 새롭게 시작된 기회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 달 후 입양센터에서 감사장을 보내왔다. 지훈의 변화 사례를 기관 교육 자료로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석진은 그것을 조용히 읽고 유미에게 말했다. 누가 봐도 우리가 한 건 별거 없어. 그저 함께 살았을 뿐인데.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함께 살았다는 게 그 아이에겐 전부였을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유미는 지훈과 함께 작은 그림 일기를 그렸다. 지훈은 글자는 아직 서툴지만 색연필로 가족 모두를 그렸다. 그 그림 속엔 자신이 가운데 서 있었고 양옆에 유미와 김재훈 씨가 있었다. 나경은 웃고 있었고 석진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지훈이 힘들게 써내려간 한 문장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고 유미는 지훈의 그림 일기를 조심스럽게 책장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단지 한 아이의 소박한 기록이 아니라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과거가 복잡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어느 날 김재훈 씨는 유미에게 말했다. 처음엔 내가 이 아이를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는 걸 알아. 유미는 대답 대신 김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다음 날 지훈은 메모지에 이렇게 썼다. 가족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장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시간이 걸려도 부족해도 한 걸음 느려도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었다. 누구나 2번째 기회를 꿈꾼다. 그러나 2번째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내와 용기 그리고 믿음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기회는 때로 가장 말이 없는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모이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집이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손내밀이 삶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훈의 변화처럼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기다림 안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그 온기를 주변에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